이장 메저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GDP를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측정하는 걸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National Income Product Accoun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국민계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계정. 국민계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은행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거시경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요. ecos.bok. Bank of Korea고요. .or.kr인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 이제 국민계정 항목에서 GDP와 관련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GDP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덕트 어프로치고요. 가장 단순하게 이제 부가가치를 합계하는 방식으로 GDP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익스펜디처 어프로치고,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지출 국민소득, 뭐 지출 GDP 측면에서의 GDP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득 측면에서 GDP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재고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를 재고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되었지만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고, 인벤토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벤토리를 우리가 투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째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간단하게 한국의 2019년 데이터를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총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무엇인지, 그 차이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하고 실질 GDP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세 번째 섹션에서 할 텐데요. Nominal GDP가 명목 GDP고, 그 다음에 이제 Real GDP가 실질 GDP입니다. 그리고 이제 Price Index, 여기서 이제 복수로 썼는데요. Price Index는 이제 가격 지수, 물가 지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물가 지수. 여기서 물가 지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물가 지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국가 경제 내의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CPI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표적인 물가 지수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 시간에 제가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실질 GDP와 물가 수준, 프라이스 레벨은 물가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그 물가 수준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제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0에서 뭐 작년엔 100이었는데 올해는 뭐 102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프라이스 레벨이고요. 그 전반적인 물가 수준.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 국가 내에 굉장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들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국가 경제 내에 대표적인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소비자가 소비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해서 인덱스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한다면 이제 100, 뭐 102, 뭐 또 그 다음 해에는 뭐 102.5 이렇게 변해 가겠죠. 그래서 이 지수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합니다. 퍼센티지 체인지를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물가 지수의 퍼센티지 체인지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CPI의 경우에 CPI로부터 계산된 퍼센티지 체인지를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물가 지수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제 GDP 디플레이터의 퍼센티지 체인지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의 퍼센티지 변화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그 물가 지수는 CPI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매우 많은 지표들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지표들을 소개를 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1장에서 간단하게 뭐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GDP, 프라이스 레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변수들, 이건 제 전공 분야여서 제 전공 분야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한 섹션을 할애해서 노동시장 변수들을 소개를 하니까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P를 측정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GDP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 활동 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시경제학자들한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변수가 바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 것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하고요. 그래서 GDP는 뭐 여러분 다 경제학 원론 시간부터 GDP의 정의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한 국가 경제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그러니까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혹은 뭐 화폐 가치, 이렇게 뭐 우리는 달러를 쓰지 않으니까요. 화폐 가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국가 내에, 그러니까 이 borders of country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국가의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보더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제 활동은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지만,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최종 재화 생산에 기여했다든가 어떤 서비스 생산에 기여했다면 그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GDP의 카운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개념도 중요하고요. 보통 가장 짧은 한 기간이, GDP를 카운트하는 가장 짧은 한 기간이 1분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카운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 한 달은 너무 이제 뭐 시간도 짧고 GDP를 카운트하는 게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월 GDP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기간이 한 달이고, 죄송합니다, 한 분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단위로, 연간 단위로 GDP를 카운트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코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데이터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eco스 치면 eco스 bok.or.kr이고, 여기 쭉 보시면 주제별로 왼쪽에 리스트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물가도 있고 금리도 있고, 쭉 보시면 열 번째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두 번째 혹은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경제 활동별, 지출 항목별,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및 지출, product, expenditure, 그 다음에 income,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돌아와서 어떤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제 활동별 GDP 이렇게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제 어프로치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텐데, 첫 번째가 프로덕트 어프로치고요.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의 GDP,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익스펜디처 어프로치, 지출 측면에서의 GDP, 세 번째가 소득 측면에서의 GDP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 개의 값은 항상 같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GDP를 만들 때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의 GDP나 혹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 그러니까 지출 측면으로부터 계산한 GDP,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카운트해서 계산한 GDP,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로덕트 어프로치가 이제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GDP가 결국은 이제 같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어떤 이제 픽셔널 아일랜드 이코노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섬으로 된 하나의 경제고요. 다른 이제 외부 세계와 외부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과 어떤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경제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 일종의 이제 고립되어 있는 형태의 어떤 가상적인 경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closed economy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폐쇄 경제, closed economy라는 표현을 쓰면 다른 국가와의 이제 교역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은 가끔 뭐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국은 뭐 소규모 개방 경제 뭐 이런 표현 가끔 쓰는데요. small open economy라고,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뜻입니다. small open economy라는 표현을 이제 요즘 가끔 정치인들이 경제학 용어들을 덜어 쓰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네, 저 기회가 되면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의사는 공공재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공공재에 대한 정의가 경제학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뭘 염두에 두고 썼는지 여러분은 뭐 맞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이 공공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사실 뭐 재정학 시간은 아니어서. 네.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폐쇄 경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폐쇄 경제는 아일랜드 이코노미는 여러 경제 주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시경제학 과목에서 예로 들었던 이그젬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현실적인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고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GDP 계산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코코넛을 생산하는 코코넛 프로듀서가 있고, 두 번째는 레스토랑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있고, 네 번째 이제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요. 폐쇄 경제이기 때문에, 클로즈드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대외 부분과의 어떤 교류, 교역, 트레이드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코코넛 하나의 재화만을 생각을 우선 할 텐데요. 물론 코코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화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선 코코넛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코코넛 프로듀서가 코코넛을 생산을 해서 이제 레스토랑에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바로 그냥 코코넛을 소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코넛은 이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된 코코넛은 최종 소비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소비해 버리는 것이죠. 최종 소비재.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프로듀서가 생산한 코코넛이 레스토랑으로 간다면, 레스토랑에서 생산하는 것은요, 레스토랑은 이제
뭐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요. 음식은 또 다른 재화입니다. 음식도 있어요. 네, 음식의 주 재료가 코코넛입니다. 그래서 코코넛 프로듀서가 레스토랑에 코코넛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경우에 코코넛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에게 갔을 때는 최종 소비재가 되지만 레스토랑으로 갔을 때 이것은 중간재가 됩니다. 그래서 intermediate good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재 역할을 해요. 그 중간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 중간재는 생산이 되는 재화고요. 생산이 되지만 동시에 이제 다른 재화, 또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된 재화이면서 생산된 재화이지만 동시에 투입 요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입 요소예요.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코코넛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코코넛 프로듀서의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코넛 프로듀서는 기본적으로 코코넛만 생산을 하고요. 이제 코코넛 생산에 앞에서 봤던 이제 컨슈머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노트 쓰려고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죠. 예, 우리가 이제 모두 코코넛 프로듀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레스토랑을 생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잘리네요. 그 다음에 컨슈머스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이제 모두 네 가지 유형의 경제 주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코코넛과 레스토랑은 여러분 이건 그냥 머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살아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요. 일종의 머신과 같은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코넛 프로듀서는 컨슈머들을 고용을 합니다. 이제 컨슈머들의 노동을 사용을 하고요. 컨슈머들이 제공하는 노동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코넛을 생산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해에 뭐 올해에 모두 10 밀리언 코코넛을 생산한다, 뭐 생산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보죠. 뭐 다 그냥 이그젬플이니까요. 그래서 코코넛 한 개의 가격은 $2고요. 그래서 10 밀리언을 생산을 했고 개당 $2에 판매를 하니까 모두 코코넛 프로듀서의 수입은 20 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적어 놓을게요.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20 밀리언 달러가 코코넛 프로듀서의 수입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일부는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편의상 10 밀리언 코코넛 중에서 6 밀리언은 레스토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밀리언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가게 돼요. 소비자들이 구입한 코코넛은 이제 최종 소비재가 되고 레스토랑으로 간 코코넛은 이제 중간재 intermediate good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코넛 프로듀서는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레이버를 투입을 하게 되고 이들에게 이제 그것에 따른 레이버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임금 모두 이제 5 밀리언 달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프로듀서는 소비자들 중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0.5 밀리언 달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자. 다 이것은 코코넛 프로듀서에게 비용입니다. 수입은 20 밀리언 달러고요. 이게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생각했던 비용이 임금. 두 번째 생각하는 비용이 바로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부에 세금을 내야겠죠. 1.5 밀리언 달러를 이제 세금으로 정부에 줘야 됩니다. 정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코코넛 프로듀서의 이윤을 프로핏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금을 차감한 이후에 세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fter tax profit이라고 제가 적었고요. 그 세후 이윤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total revenue는 총 수입은
소비자들과 레스토랑에 판매해서 얻은 코코넛을 판매해서 얻은 수입이겠죠. 총 수입은 20 밀리언 달러스고 이 중에서 웨이지, 임금 5 밀리언 달러스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 0.5 밀리언을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내는 세금을 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프터 텍스 프로핏으로 13 밀리언 달러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텍스 프로핏은 13 밀리언 달러스가 되겠죠. 첫 번째 코코넛 프로듀서의 문제였고요. 계산하면 됩니다. 2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하면 13 밀리언 달러스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레스토랑의 문제예요. 레스토랑은 코코넛 프로듀서로부터 코코넛을 구입을 합니다. 코코넛을 모두 이제 6 밀리언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코코넛 프로듀서로부터 구입한 코코넛을 중간재로 투입을 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고 이 음식은 결국 누가 구입을 하는 거냐면 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아일랜드 이코노미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컨슈머들이 레스토랑에 와서 레스토랑 음식을 이제 구입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레스토랑이 한 해 동안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고 판매해서 얻은 수입을 30 밀리언 달러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죠. 한 해 동안. 마찬가지로 이 아일랜드 이코노미의 주민들 가운데, 컨슈머들 가운데 이제 일부가 이 레스토랑에 가서 일을 합니다. 레이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중간재 투입에 사용된 코코넛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개당 2달러였으니까 모두 12 밀리언 달러스의 중간재 투입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요. 임금, 노동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금 4 밀리언 달러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금을 정부에 내야 됩니다. 세금은 3 밀리언 달러스예요. 그래서 전체 수입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음식 30 밀리언 달러스고요. 총 수입 이제 비용을 차례로 차감하면 돼요. 이거 총 수입입니다. 레스토랑의 총 수입이 30 밀리언 달러스고 그 다음에 중간재 투입 비용 이게 바로 중간재 비용이죠. 코코넛을 투입을 했으니까요. 중간재 비용을 12 밀리언 달러스를 빼주고 그 다음에 컨슈머들 중에 일부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4 밀리언 달러스를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만큼을 또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에 세금 3 밀리언 달러를 내면 또 이만큼을 빼줘야겠죠. 그럼 남는 것이 세금까지 내고 남은 애프터 텍스 프로핏이 11 밀리언 달러스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레스토랑의 문제였었고요. 첫 번째 수입은 30 밀리언 달러스 그 다음에 애프터 텍스 프로핏은 11 밀리언 달러스고요. 세 번째 정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주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코코넛 프로듀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프로듀서는 1.5 밀리언 달러스를 1.5 밀리언 달러스를 텍스로 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은 이거의 2배인 3 밀리언 달러스를 세금으로 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소비자의 문제는 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이건 앞서 나온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단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건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가 앞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 컨슈머들이 이제 똑같이 세금을 내야겠죠. 1 밀리언 달러만큼을 낸다라고 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government의 조세 수입은 얼마가 되냐면 5.5 밀리언 달러스가 되겠죠. 조세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 이코노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뭐 다른 건 하지 않고요.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섬을 지키는데 재원을 투입한다. 내셔널 디펜스가 이제 순수 공공재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죠. 순수 공공재. 퓨어한 퍼블릭 굿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공재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성질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가 뭐냐면 excludable 하냐, 예, excludable 하냐, 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배제 가능하냐, 배제 가능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ival한가, non-rival한가, rival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합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공공재, 순수 공공재는 non-excludable 하고요. 그 다음에 non-rival한 것을 우리가 순수 공공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on-excludable 한 게 뭐냐면 그 어떤 재화, 지금 우리가 공공재는 하나의 재화잖아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공공재 얘기가 나와서 excludable 하다는 것은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예,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xclude, 배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하철은 우리가 대중교통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지하철 요금 안 내고 지하철 탈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뭐 바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지하철을 탈 수는 있잖아요. 뭐 KTX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몰래 탄 다음에 그 저기 영무원인가요? 승무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좌석 확인하러 돌아다닐 때 잠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이러면 되지만 정말 엄격하게 그 감시나 감독을 하면 사실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배제 가능하죠. 그리고 뭐 영무원들이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바 뛰어넘는 사람들 막으면 다 배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재화가 이제 공공재에 가까운 재화고요.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요금을 내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비하지 못하도록 100% 막을 수 있으면 excludable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재화는 완전히 non-excludable 한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재화는 excludable 한 게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현실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는 다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배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하지 못하는 재화들이죠. 대부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공공재들은 실제로 뭐 우리가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은 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excludable 한 경우도 있고요. 전혀 non-excludable 한 것도 있죠. 내셔널 디펜스가 바로 non-excludable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은 뭐 우리가 내셔널 디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뭐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국방 서비스를 다 제공받는 것이잖아요. 치안도 마찬가지고요. 뭐 치안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순수 공공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사실 non-excludable 한 거예요. 뭐 땅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받겠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뭐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뭐 그러면 제가 조금 물러나서 여기쯤 있다고 내셔널 디펜스는 요 끝이 아니라 한 여기쯤 있다 라고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라이벌리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난 라이벌은 어떤 뜻이냐면요. 대중교통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지하철을 이렇게 타보면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산하게 뭐 몇 명 이렇게 타잖아요. 지하철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문은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평면도 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계속 타면 지하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난 라이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할 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할 때 그 재화의 이제 퀄리티가 있잖아요. 뭐 지하철의 퀄리티라고 한다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하철 그러니까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비스는 얼마나 뭐 편안한가, comfortable한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래픽 같은 게 없으면 사실 택시 요금이 더 비싼 이유가 트래픽이 없다면 시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제 쾌적하게 뭐 쾌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편안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 같은 것을 이용하면 대신에 이제 지하철은 트래픽에 문제가 없다면 물론 사람이 없으면 편하네요.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non-rivalry 혹은 rivalry에 대한 개념인데요. 내가 소비를 할 때 누군가가 그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는 나도 소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동시에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non-rival한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제 스마트폰을 다른 누군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재화들은 대체적으로 non-rival해요. 죄송합니다. rival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rival해요. 경합적이에요. 내가 쓰면 다른 누군가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들은 대부분 rival합니다. 하지만 rival하지 않은 재화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제가 가입을 해서 영화를 한 편 봅니다. 그런데 뭐 아이디 어카운트를 뭐 하나 만드는 것도 있고 두 개 만드는 것도 있고 저 어제 알았어요. 네, 어제 네 개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1, 2, 4 이 세 가지 어카운트가 있는데 요금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어카운트가 있는데 뭐 제가 예를 들면 어카운트 하나짜리를 구입을 해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이메일과 뭐 그 저기 뭐죠 어카운트와 패스워드를 다 알려주고 단 문제는 동시에 접속을 하면 안 되니까 동시에 접속하지만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이런 재화가 사실은 물론 동시에 소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비교적 라이벌하지 않은 재화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영화 자체는 그러니까 음원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재화는 non-rival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재화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고 있을 때 나의 만족도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 사람이 별로 없으면 제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탑승을 했어요. 그럴 때 저는 별로 불편하지 않겠죠. 지하철이 한산할 때는. 하지만 지하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누가 타고 추가로 누가 타고 추가로 누가 탄다면 그때부터는 이건 라이벌한 거예요. 내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소비를 한다면 그 재화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혹은 나의 만족도가 달라지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철이 공공재적인 측면이 강한 건 맞습니다만 순수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순수 공공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거버먼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우리가 다 100% 공공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non-excludability라든가 non-rivalry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굉장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는 기본적으로 excludable하고 rival합니다. 하지만 많은 재화들이 non-excludable하고 non-rival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정부가 사실 대신 제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에서 제대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한테 내셔널 디펜스를 맡겨두면 공급하겠어요. 왜냐하면 편익을 받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비용을 차지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차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다니면서 그 차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업한테 맡기면 내셔널 디펜스를 시장에 맡겨두면 그 누구도 이제 내셔널 디펜스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셔널 디펜스는 이제 순수 공공재에 가깝다. 라고 할 수 있고, 대다수의 공공재는 여러분 지하철 이그젬플 보셨지만 낮 시간에는 지하철이 공공재지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사실 공공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이 공공재라고 표현하는, 요즘은 이제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공공재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런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공공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건 공공재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그냥 정의하는 거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공공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공공재 측면이 굉장히 강한, 공공재다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딱 클리어 컷하게 잘라낼 수 있는 재화는 거의 없어요. 뭐 치안, 안보 그 정도예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이거는 공공재고 이건 공공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다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일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켓 페일유어 때문에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공공재다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정부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 개입하겠다. 우리의 개입을 막지 마라. 정당화되는 것이다. justify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제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뭐 판단하셔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가급적 작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거시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곳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뭐 정당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이견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government failure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실패가 초래될 수도 있겠죠. 마켓 페일리어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태예요. 그게 마켓 페일리어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건 뭐 another question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정부는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국방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냐면 이제 컨슈머들 중에 일부를 이제 군인으로 뽑아서 임금을 주는 거죠. 뭐 일종의 모병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달리. 그래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한 급여를 시장에 어떤 급여를 지급을 하고 컨슈머들 중에 일부를 이제 군인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수입 전부를 조세 수입 죄송합니다. 안 되죠. 조세 수입 전체를 이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조세 수입과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컨슈머인데요. 자, 컨슈머는 기본적으로 코코넛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가능한 형태. 그래서 임금 소득이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고요. 그 소비자 전체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의 총액이 $5 밀리언였고요. 레스토랑은 $4 밀리언.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에서 일할 경우에 얻는 임금 소득은 $5.5 밀리언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코코넛 회사의
예, 첫 번째 코코넛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겠죠. 0.5 밀리언 달러스는 어디서 온 거냐면 그러니까 코코넛 회사에 누군가가 돈을 빌려줬을 텐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컨슈머 중에 몇 명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금융중개기관, 뭐 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이제 금융 거래가 일어나지만 우리 이그젠플에서는 그냥 만나서 빌리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코넛 회사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머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코넛 회사가 하나의 컨슈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하나의 컨슈머가 아니라 코코넛 회사와 레스토랑은 소비자들 중에 일부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주인이잖아요. 지분을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한 거고, 지분이 적으면 뭐 그만큼 영향력이 약한 거고요. 저도 주식을 조금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데, 뭐 저의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뭐 한 10개 정도 10개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주 가지고 있죠. 10주. 네. 가끔 뭐 주주총회 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예. 그런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가고 있습니다. 10주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코코넛 회사와 레스토랑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소비자들이고 결국은 코코넛 회사도 애프터 텍스 프로핏을 얻잖아요. 세후 이윤이 발생하고 애프터 텍스 프로핏이 두 곳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결국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회사가 사내 유보의 형태로 남겨두었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진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그젬플처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만 보는 거니까요.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모든 애프터 텍스 프로핏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배당 소득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전제하겠습니다. 디비던드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정부에 세금을 내야겠죠. 세금이 1 밀리언 달러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임금 소득의 총합은 14.5 밀리언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 애프터 텍스 프로핏을 더한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코코넛 회사의 애프터 텍스 프로핏이 13 밀리언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의 애프터 텍스 프로핏이 11 밀리언 달러였으니까 컨슈머의 배당 소득이 24 밀리언 달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24 밀리언 달러스가 바로 소비자들의 배당 소득이고, 그 다음에 몇몇 소비자들은 그 코코넛 프로듀서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거에 따른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0.5 밀리언 달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빼야 됩니다. 텍스는 빼야죠. 그래서 이 전체 합에서 얼마죠? 39에서 2를 빼면 이제 38 밀리언 달러가 돼요. 이게 바로 소비자들의 세후 소득이 되겠죠. 애프터 텍스 인컴, 세후 소득.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기 마지막에 적어놨는데요. 코코넛 프로듀서가 코코넛을 누구와 누구에게 판매를 하냐면 우리 스토리에서 누구와 누구에게 판매하냐면 일부는 컨슈머들에게 판매를 하고 일부는 레스토랑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밀리언만큼의 코코넛을 생산을 해서 6 밀리언은 레스토랑에 판매를 하고요. 이제 4 밀리언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얼마 어치를 먹냐면 30 밀리언 달러 어치만큼을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요. 소비자들의 이제 지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코넛 프로듀서가 생산한 코코넛 중에서 4 밀리언 코코넛을 소비를 해요. 개당 2달러였으니까 8 밀리언 달러를
코코넛 소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지출을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코코넛 8 밀리언 달러스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거 30 밀리언 달러스. 이 둘을 합치면 이게 바로 컨슈머들의 이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애프터 텍스 인컴이 38 밀리언 달러스인데 소비자들이 코코넛과 최종 소비재화로서의 코코넛과 그 다음에 음식에 사용하는 금액이 정확히 38 밀리언 달러스와 같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 이어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